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점심시간 때는 이제 정회를 한 상태였고 오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국회 운영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들 불러다가 따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운영위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문건 내용은 비서실장인 제가 볼 때 전부 허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은 정윤회 문건에 단 1%의 사실인 내용이 있으면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이 되는 것인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묵살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그 문건 내용을 진실로 보면 심각하겠지만 제가 왜 그것을 허위라고 확신했느냐면 2004년 정윤회 씨는 대통령의 곁을 떠났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부속실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모신 것을 잘 아는데 전혀 그 사람들과 관계없고 연락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앞서 얘기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비서관들에게 확인은 해봤답니까? 그 사람들이 관계없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확인도 안 해봤답니다. 예. 예. 김기춘 실장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아는데 정 씨와 전혀 만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정윤회 씨가 청와대 가까이 온 일도 없고 해서 서류 전체를 허위로 봤고 비서실장이 누구와 사이가 나쁘다 등등 하나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김 실장은 박관천 경정이 2014년 2월 10일경 청와대 밖으로 갖고 나간 무단 유출 기록물이 14건이나 되는데 전부 찌라시냐 이런 질문에 그 문서 하나하나의 진실 여부에 대해선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윤회 문건에 적시된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의 거취가 실제로 거취라면 인사를 얘기하죠. 그 인사가 실제 이루어진 데 대해선 1월에 그런 문서가 있었지만 실제 인사는 한참 지난 뒤 정상적인 인사 이동이었지 문건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김효진 PD께서는 오늘 방송 준비하시면서 이제 네. 이 내용도 접하셨을 테고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런 말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저도 따로 한 꼭지를 준비한 게 예. 확인도 안 해봤다는 게 예. 그래서 확인을 안 해본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예, 이 자체도 좀 웃기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말도 했죠. 예. 김기춘 실장은 제 소임이 끝나면 언제든지 물러갈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거취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애국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을 조금이나마 보좌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 실장은 이번 비서실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제 휘하의 직원이 한 행동이라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사과는 했지만요. 이번 사태를 몇몇 청와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이 현 정권의 면피 방정식, 면피 공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 운영위 회의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에 다시 열립니다. 또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운영위가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잠시 또 파행이 있기도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전 10시에 운영위 개회를 했는데 예. 그 직후부터
앞서 말씀드린 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한 40여 분 멈췄고요. 예. 정회 한 30여 분 만에, 그러니까 회의가 멈춘 지 한 30여 분 만에 이완구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주문하고 회의를 속개했지만 의원들은 이후에도 마이크를 번갈아 잡으면서 이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좀 오가는 그런 험악한 장면도 연출이 됐고요. 예. 본 질의는 회의 시작 후 1시간 40여 분 만에 가까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오후 2시 30분에 잠시 네. 뒤면은 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완구 위원장이 점심 먹고 2시 반에 다시 시작합시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지켜봐야겠네요. 새정치연합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 오늘 전북 김제를 방문해서요.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놓고 확실한 탕평 인사를 해서 개파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인사와 당 운영에서 친노계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줄 정도로 확실한 탕평을 해서 국민 보기에 개파는 없구나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또 개파 문제는 근원적으로는 당 대표나 개파가 공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놓고 공천 룰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정해서 개파 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오늘은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일단 전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런 전제를 한 뒤에 과거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는 국민의 요구였지만 지금은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 만큼 연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참고로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좀 한두 마디 사족을 붙여보자면 예. 이 개파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정치에서 개파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건강하게 승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의원이 민주당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예. 지긴 했지만 득표는 가장 많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친노 감성이 작용을 했던 거겠죠. 뭐 그거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예. 오히려 문재인 의원이든 누구든 정면 돌파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는데 어쨌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뭐 그냥 덜컥 겁부터 집어먹고 개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정치인들에게는 그게 뭐 개파라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또 그렇죠. 본인한테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와대가 이른바 몰카 시계에 이어서 도청 감지기도 구입했다. 이런 또 폭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시계형 몰래카메라 이거에 이어서 고가의 전문가형 도청 감지기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그 문서를 분석해서 오늘 공개한 겁니다. 이 문서를 보면은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외교안보실 명의로 전문가형 디지털 도청 탐지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도청 탐지기는요, 휴대용 탐지기로는 유일하게 0에서 7200MHz까지 무선 도청기를 찾을 수 있고요. 예. 굉장한 성능인가 봅니다. 예, 예. 일반 또 디지털 도청기를 모두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지기 중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편이라고 하고 이 감지기는 외국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대에 1250만 달러 무려 우리 돈 약 136만 원 1250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 대에 약 우리 돈 136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를 왜 구입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최민희 의원은 제2부속실에서 몰카 시계를 구매한 데 이어서 경호실도 아닌 외교수석실에서 왜 이 물품을 구매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몰카와 도청 탐지기는 불신 청와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외교수석실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업무 파트별로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암투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에게 훔쳐 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파악하려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또 반대쪽에서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 이 민주정책연구원이 이 전당대회 이후로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힘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의원도 그렇고 이 민주정책연구원의 지위를 좀 높이겠다, 격상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민주정책연구원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민주정책연구원은 또 적절한 이민정책 수립 방안을 올해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이 보고서 발표는 물론 관련 서적도 출간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이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입니다. 뭐 당연히 새정치연합이겠고 예. 민병두 의원인데 이 민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겁니다. 민 의원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병두 의원, 민병두 원장은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부족은 노동력과 병력 부족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15에서 20년간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머지않아서 아주 큰 의제로 떠오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저출산 문제를 이 이민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정도까지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건데 예. 그게 뭐 쉽게 되진 않겠죠. 예, 굉장히 단순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입장이 엇갈려서 주목을 받았더군요. 예, 여권과 야권에서 차기 잠룡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새누리당 소속이죠. 안희정 충남지사 새정치연합 소속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지난 2년간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앞날을 진단했습니다. 예. 여당 소속인 원희룡 지사보다 안희정 지사가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 2년을 좀 후하게 평가하거나 내지는 좀 힘을 더 실어주려는 그런 눈치여서 주목이 됐다고 하고요. 두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또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소속인 원희룡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공약 포기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민주화 평화를 위한 국민행동이 주최한 조찬 포럼 자리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진영의 차세대 대권 잠룡입니다. 원희룡 지사 말부터 한마디 보겠습니다. 예. 100% 대한민국이라는 약속을 혹시 집권 핵심 세력에서부터 포기한 것은 아닌지 국민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뭐 이건 자기가 제기하는 문제겠죠. 그리고 국민의 아픔과 소득 격차가 IMF 이후 계속 심화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의지에 대해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예. 원희룡 지사는 그렇게 얘기했고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희정 지사는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으로 대통령 임기는 개인 임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라면서 대통령께 많은 질책을 하면서도 힘을 모아 주셔야만 현재 대통령 중심의 헌법 체계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훈훈하죠. 예, 아직 실마하기는 이르다.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물론 뭐 세월호 문제 등에 관한 비판적인 입장도 밝혔지만은 여당 소속인 원희룡 지사보다도 더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서 묘하게 좀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방송 게시판에 들향님께서 조금 이따 나오실 아는필 기자 잘 듣겠습니다. 미리 감사한다는 글 남겨주셨는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 10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설이 날조다. 이런 검찰 수사를 믿는다고 답했죠. 예,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검찰이 발표한 청와대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지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 그 결과 신뢰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 나머지 2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특히 3040 세대,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비율이 70%에 달했고, 예. 새누리당 지지층 440명 중에서도 신뢰한다는 의견이 31%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 43%보다 더 적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신뢰한다는 응답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우리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48%는 정윤회 문건 내용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고 36%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무작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군요. 예, 이번에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인데요. 예. 리얼미터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72.6%, 반대인 16.10%보다 4배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모르겠다 혹은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0.8%였습니다. 찬성 의견은 지역별로 광주 전라 지역이 87%,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이 76%,
서울이 74, 경기 인천이 72 이렇게 높은 순으로 말씀드렸고요. 연령별로는 특히 50대가 79.9%, 80%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높았고 또 40대도 79.5%로 8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5.24 대북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5.24 대북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71%로 높았고요. 또 그냥 유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3.8%, 그러니까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5배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응답자의 45% 정도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26.1%였습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없는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의견이 49.5%로 사과와 관계없이 회담을 해야 한다, 38.9%보다 10% 정도 더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습니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 이렇게 반반씩 해서요. 역시 임의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과 SNS에서 이 뉴스로 정말 뜨겁던데 가수 바비킴이 술에 취해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수 바비킴 씨, 본명은 김도균인데요. 이 바비킴 씨가 그제 오후 4시 40분 인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예. 현재 바비킴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2가지인데요. 서비스로 제공되는 와인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동을 부린 그런 혐의가 있고요. 예. 또 서비스하는 여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로 희롱을 한 이런 혐의입니다. 승무원들은 바비킴을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항공사 측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예. FBI와 샌프란시스코 항공경찰 또 세관이 출동을 한 겁니다. 바비킴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비킴 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영토로 볼 수 있는,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예. 또 우리나라의 승무원을 성추행했기 때문에 미국법뿐만 아니라 국내법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내에서 제공이 되는 와인을 얼마나 마셨기에 만취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예, 이 바비킴 씨 소속사 관계자가 일단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바비킴 씨가 만취한 상태였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과의 뜻을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당시에 뇌 수술을 받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수리과학부의 강모 교수가 그제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예. 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서 깊은 반성과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사죄의 뜻은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범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교수 측은 2008년 뇌수술을 받아 당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까이 지냈던 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성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데 하지만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편 강 교수 사건 피해자들의 모임이죠. 비상대책위원회인 피해자 X, 이 피해자 X 측은 신분 노출 등을 우려로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난 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피해자를 대신해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9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껴안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수술 받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성추행 당하신 분은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하며 네. 그리고 이런 해명 자체가 굉장히 또 감정을 격하게 만들 수 있는 얘기라는 걸 그렇습니다. 모르셨을까요?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법정에서 어떤 참작을 바라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정적으로는 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습니다. 예.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앱도의 총격 테러 용의자를 쫓고 있는 프랑스 경찰, 테러 용의자 주변인 9명을 구금해서 조사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AP통신 또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테러 용의자인 사이드와 셰리프 쿠아츠 형제 주변 인물 90명을 조사했고요. 이 가운데 5명을 구금해서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또 쿠아츠 형제가 음식과 기름을 훔쳐간 파리 북동부 지역의 2-3개 마을로 수색 지역을 압축해서 집중 수색 중입니다. 예. 이와 함께 파리 시내에서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순찰이 강화됐고 또 대통령궁인 엘리제궁 인근 도로는 통제된 상태입니다. AP통신은 쿠아츠 형제가 미국 정부의 비행금지 명단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미 대테러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테러가 발생한 지난 7일 파리 남서부에서 조깅을 하던 30대 남자가 총격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테러와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둥이파파님께서 게시판에 바비킴이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신청했는데 항공사 실수로 안 됐고 기내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해결이 안 돼서 술에 취해 있던 중 욱했다라고 소속사에서 이렇게 밝혔다라는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일본 정부가 한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군 위안부 내용을 지우도록 허가했다고요. 예, 오늘 요미우리 신문을 보면요. 스우켄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예. 이 스우켄 출판이 지난해 11월 자사의 현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또 강제 연행 이런 표현을 삭제하겠다라고 정정 신청을 냈고요. 일본의 문부과학성,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 같은 곳인데요. 이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11일 이를 승인한 겁니다. 예. 이에 따라서 스우켄 출판의 고등학교 현대사회 2종과 정치경제 1종 등 총 3개의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이 삭제됩니다.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우켄 출판의 3개 교과서의 점유율은 1.8%부터 8.7% 정도까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고요. 출판사는 이 부분을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라고 변경했습니다. 예. 또 정치경제 교과서에 수록된 전시 중에 이뤄진 일본으로의 강제 연행과 종군 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 등 개인에 대한 여러 전후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원래 표현을 한국에서는 전쟁 중에 일본으로부터 개인 피해를 본 개인이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변경했습니다. 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에서 그친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과, 보상 등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덮어주고 또 한국 내 개인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축소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국내 소식 살펴보니까는 대형마트들이 가격 할인 홍보를 위해서 꼼수를 쓰는 일이 있다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예,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이마트몰이라고 있습니다. 예. 대형마트 이마트의 인터넷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마트몰에서 현재 매일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 주스 이 사과배 이 제품이 2,03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마트몰은 이 상품이 원래 가격인 2,900원에서 30% 할인된 가격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가격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 상품의 가격은 계속 2,030원이었습니다. 예. 이마트는 그 후에 약 2주 동안 이 상품의 가격을 2,900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가격을 2,030원으로 원래 가격으로 팔면서
가격을 할인했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놓고는 할인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 누리꾼들이 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한 누리꾼이 이마트 가격 추적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인 크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크롬용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이마트 가격 추적기라는 건데요. 예. 아이디 케아르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만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지난 5일 처음 올렸습니다. 예.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 앱을 이마트 가격 추적기를 설치한 후에 이마트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품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기간에 따른 상품의 가격 변동이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작자인 케아르는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 이마트몰에서 같은 걸 사도 가격이 매번 달라서 살펴보니 가격이 항상 같지 않았다라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나 싶어 가격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다른 분들도 손해보는 쇼핑 안 했으면 해서 올려본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나왔지만은 어찌 보면 하루빨리 폐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바로 굴뚝신문인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다룬 신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굴뚝신문은 10개 언론사의 전현직 노동기자, 사진작가, 교수, 시인 등이 모여서 만든 신문인데요. 예. 지난 7일 발간된 이 신문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총 12개 면에 걸쳐서 22개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이창근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정책실장이 지난 2009년부터 쌍용차 지부 대변인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기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예. 또 취재기자뿐만 아니라요. 교수, 작가, 사진작가, 만화가, 또 디자이너 이런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전부 다 재능 기부의 형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굴뚝신문 1호의 발행 부수는 총 5만 부인데요. 전국 30개 도시에서 32명의 굴뚝 배달부가 어제부터 한 부당 1,000원에 신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앞서 폐간이 되길 바란다라는 거는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가 얼른 해결이 되길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전해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또 나타났군요. 예, 세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지수가 지난 5일 0.964로 상승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것을 그렉시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스의 그렉시트 가능성과 또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 미국 채권금리 스프레드, 또 주식 변동성 등 여러 금융지표를 종합해서 세계 경제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포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수치가 1.0에 근접할수록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예. 문제는 2000년 이후에 이 지수가 0.9 이상으로 급등한 시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일부 시절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최강력 이트레이드 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위험지수 상승에 시장의 위기의식이 드러난다면서 그렉시트나 유로존 붕괴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지만 그리스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등 그리스 경제 악화 우려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총선에 앞서 22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관건이라며 유로존 불안이 더 심해져 유로화 급락 등이 나타나면 이번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발표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가운데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10명 가운데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가운데서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10명 중 8명 골에 달할 만큼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은퇴 연령에 진입한 1955년부터 1963년생들의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장년층이 돼서 대거 창업에 몰린 만큼 파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또 당좌 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는 22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중에 50대 자영업자가 97명이었고 60대 이상도 74명에 달했습니다. 50대 이상 장년층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한 겁니다. 예. 이것은 40대 이하 등 나머지 연령층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도 자영업자 중에서 50대 이상 장년층 비중은 2011년 70%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 수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내일 오만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이는데요. 브라질 월드컵 참패 이후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팀을 맡았고요. 슈틸리케 갑 대표팀이 참가하는 첫 번째 공식 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 매주 금요일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시안컵이 어떤 대회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이 아시안컵, 이 아시아 최고의 팀을 가리는 대회이거든요. 예. 이 아시아 최고의 팀을 가리는 대회는 2개가 있는데, 먼저 이 아시안컵은 이 국가대표팀이 참가해서 최고의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대회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AFC라고 하는 아시아 축구연맹컵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이 AFC 챔피언스 리그는 아시아 최고의 클럽 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예. 이 AFC 챔피언스 리그는 매년 열리고요. 이 아시안컵은 4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좀 더 이 권위가 있는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1956년에 1회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1회 대회하고 60년 2회 대회에서 연거푸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를 앞두고 5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거죠. 예, 우승 도전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아시안컵인데 월드컵은 16강 토너먼트인데 아시안컵은 조별리그 거쳐서 8강 토너먼트라고요. 예, 이 월드컵은 32개 나라가 본선에 올라서 이 조별리그 후 16강 토너먼트이거든요. 근데 아시안컵은 16개 나라가 본선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팀씩 4개 조로 조별리그를 벌이게 되고요. 이 각 조에서 1, 2위 팀이 8강에 올라서 이 토너먼트를 벌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A조에서 개최국인 호주 그리고 쿠웨이트, 오만과 함께 속해 있고요. 내일 오만하고 이제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를 벌이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대표팀이 5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고 했는데 축구는 우리가 아시아의 맹주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시안컵 성적만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 우승 판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이란이 4강으로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이 나라별로 실력차가 크기 때문에 이 4강 구도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4강권 팀들 간의 우승 다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감독이 바뀌면서 이 대표팀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반면에 이 이란하고 호주는 큰 변화 없이 이 브라질 월드컵 주축 멤버들이 현 대표팀을 이루고 있고요. 일본도 이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일찌감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체제로 돌아섰는데, 자, 그런데 일본은 이 멕시코 출신이면서 스페인에서 크게 활약했던 아기레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이 아기레 감독이 스페인 리그에서 이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좀 시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자랑하는 조직력이 이번 대회에 어떻게 나타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와 같은 조인 호주와 쿠웨이트가 오늘 경기가 있고요. 우리 대표팀은 내일 오만과 첫 경기인데 오만은 어떤 팀입니까? 우선 이 A조에서는 우리나라하고 호주가 8강에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호주하고 쿠웨이트가 오늘 첫 경기를 벌이고요. 우리 대표팀은 내일 오후 2시에 오만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 오만은 이 중동에서도 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이 축구 강호들에 좀 치이면서 길을 펴지 못했던 나라이거든요. 역대 전적에서도 우리가 이 3승 1패를 앞서는데, 그런데 딱 한 번 있었던 이 1패가 우리로선 좀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기구만장했던 때였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직후에 열렸던 2003년 아시안컵에서 이 당시에 이 쿠엘류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이 1대3으로 패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오만이 중동에서는 좀 이 다크호스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09년 이 걸프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현재 오만 대표팀은 이 프랑스 출신의 폴르갱 감독이 맡고 있는데, 이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4승 2무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위건에서 뛰고 있는 알 합시라는 선수가 이 오만의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만이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4승 2무로 좋은 성적인데, 최근에 벌어진 평가전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과의 평가전에서는 1대4로 패했죠. 이 중국하고 오만이 1월 3일에 평가전을 치렀는데, 이 중국을 선택했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평가전을 치렀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그렇죠. 1대4로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4번의 평가전에서 오만이 1무 3패로 굉장히 좀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이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 팀 전력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주전 수비수인 모하메드 알무살라미라는 선수하고 이 자베르 ROYC 선수가 이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거든요. 급기야 어제는 이 중국전에서 부상을 당했던 이 오른쪽 주전 수비수인 사드 수하일 선수가 이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서 이 급거 귀국하게 되는 악재를 만나기도 했고요. 조금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좀 선수들이 거칠어서 그런지 우리도 이 98 프랑스 월드컵 마지막 평가전에서 중국하고 경기를 치렀거든요. 이때 이 황선홍 선수가 중국 선수의 좀 심한 이 파울을 당해서 부상당하고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이 평가전 상대로 중국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겠네요. 근데 말씀은 해주셨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만에 앞선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만전 경기에 대해서 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앞서 있기 때문에 오만이 분명히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겠죠. 이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오만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느냐가 이 승부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수비 위주의 팀하고 경기를 할 때는 우선은 이 첫 골이 빨리 터져야지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집 수비를 흔드는 페이스메이커하고 이 노련한 게임메이커가 이 한 명씩은 있어야지 되는데 이 게임메이커 역할은 우선 이 기성용 선수가 좀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남태희나 이청용 선수가 이 특히 드리블하고 순간적인 돌파가 좋으니까 이 남태희, 이청용 같은 선수들이 좌우에서 좀 이 상대 수비를 많이 흔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오만에서도 아마 우리나라의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집중 수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를 반대로 활용하는 전술, 즉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좌우로 자리를 바꾸면서 오만의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고 이 오만 수비진의 빈 공간을 우리 다른 선수들이 노려보는 전술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기성용, 손흥민, 이청용, 남태희 선수는 최평론가께서 선발로 점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오만전 선발 멤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슈틸리케 감독이 제로톱으로 나가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이 손흥민이나 남태희, 이청용 선수가 공격에 나설 것 같고요. 이 기성용하고 이명주 선수가 미들필드에 출전할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에 이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은 이 원톱으로 뽑은 이정엽 선수를 교체 카드로 좀 내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엽 선수는 선발로 나섰다가 안 풀리면은 후반에 빼고 반대로 이 제로톱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안 풀리면은 후반에 이정엽 선수를 집어넣는 이 이정엽 선수는 조커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전 경쟁이 가장 치열한 포지션이 수비진하고 골키퍼거든요. 이 수비 라인에는 지난 4일에 있었던 이 사우지전에 나섰던 멤버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이 골키퍼는 정성용, 김승규 선수하고 이 또 김진현 선수가 계속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명 모두 다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일 컨디션을 보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슈틸리케 감독이 원톱으로 이정엽 선수를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슈틸리케의 선택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정엽 선수는 어느 정도 활약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 최전방 원톱 자리에 슈틸리케 감독이 박주영도 아니고 김신욱도 아니고 이동국 선수도 아니고 이 무명의 이정엽 선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평가전에서 이정엽 선수가 이 골을 넣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은 우선 이 느낌상으로 이 슈틸리케 감독의 운이 따른다. 이 슈틸리케하고 이정엽 선수가 궁합이 맞는다라고 하는 좀 다소 비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깜짝 선발했는데 이 깜짝 선발한 선수가 이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이정엽 선수가 이럴 때 이제 감독이 좀 흐뭇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정엽 선수가 생애 첫 번째 국가대표 발탁입니다. 국제대회 경험이 아직 없거든요. 이 대표팀의 원톱 자원으로 이제 막 출발하는 거라고 봐야지 되는데 때문에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았고 노련한 맛을 기대해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정엽 선수는 이 조커로 투입하는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반대로 이정엽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뜻하지 않은 기회를 잡은 건데 이번 대회에서 한 골이라도 잡아낸다면은 이 슈틸리케 감독의 눈길을 붙잡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한국 축구로서도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발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구자철 선수가 대표팀 주장을 맡아왔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주장으로 뽑혔습니다. 이 그동안은 이 구자철 선수가 대표팀의 붙박이 주장이었었거든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2014년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 계속 구자철 선수가 주장을 맡았었는데 이번에 슈틸리케 감독이 기성용 선수를 주장으로 새로 뽑았습니다. 이 구자철 선수가 이 최근에 소속팀에서 부진하기 때문에 이 출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성용 선수로 주장을 바꾼 건데요. 이 구자철 기성용 선수가 26살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연령별 대표팀에서 둘이서 함께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현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돼버렸는데 이 두 선수의 이 활약하고 나이로 보면은 이제 대표팀의 이 경기에서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표팀의 분위기에서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가 이제 됐습니다.
때문에 이 구자철, 기성용 그리고 이청용 선수까지 3명이 계속 함께 자라온 선수들인데 이 호흡을 맞추면서 대표팀의 중심을 맡아가지고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야 되겠죠. 예. 어찌 보면 이번 대회는 슈틸리케 감독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첫 번째 평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중간 평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번 대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슈틸리케 감독의 이 중간 평가 무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 성적도 중요하고 우승도 중요한데, 저는 이 슈틸리케 감독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기면 다 잘하는 거고 지면은 다 못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평가 기준은 이 슈틸리케 감독이 공헌을 했던 자신의 대표팀을 만들어가는 성과를 보여줬느냐 못 보여줬느냐라고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 짧고 빠르고 정확한 패스로 미들필드를 장악해 나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기가 안 풀릴 때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전술 변화를 이뤄내면서 선수들이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수비 라인의 안정성은 어떻게 이뤄내는지 등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경기를 지켜보고 냉정히 평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